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이 브레이크다운 전압 VBR이라고 표현되는 VBR을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파라미터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어떻게 변할까를 상상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PN 접합에서 이렇게 도핑 농도죠. 근데 여기 특별히 N이라고 한 거 우리 보고 있는 책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N분의 1은 NA분의 1, ND분의 1이라서요. 저겁니다, 저거. 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P 플러스 N이면 요 N형 반도체의 net doping concentration이 ND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A 또는 ND라고 돼 있고요. 연하게 도핑된 쪽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하게 도핑된 농도가 매우 연할 때랑 상대적으로 좀 진해졌을 때 실리콘 소재로 만든 PN 다이오드에서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Y축에 두고 물론 이제 여기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로그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은 로그 플랫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로그 플랫에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들을 보면 거의 일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거의 뭐 지수 함수 관계로 잘 묶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연하게 도핑된 쪽의 농도를 뭐 예를 들어 16승에서 15승으로 낮추었다. 그러면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리버스 바이어스의 그 크기 값은 네, 그래프가 의미하는 대로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요 문장이랑 일치를 한다면 15승에서 16승으로 만약에 연하게 도핑된 쪽을 좀 더 진하게 증가시키면 브레이크 다운 전압은 네, 그만큼 내려앉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하게 도핑된 쪽을 좀 더 올리는 거죠. 뭐 10에 18승하고 10에 16승을 얘는 그대로 두고요. 얘를 뭐 10에 17승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이거의 VBR하고 이 케이스의 VBR하고 누가 더 클까인데 뭐 결론은 이거라고 합니다. 전류전압 관계식에서요. 브레이크 다운이니까 리버스 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터지다가 뭐 이 얘기인데 요게 10에 16승 얘가 요 앞에 거가 10에 17승이 되죠. 도핑이 진하니까 빨리 터져요. 더 낮은 VBR, 낮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마이너스 값인데 그 매그니튜드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인데요. 앞에서 학습했던 그 에벌렌치 브레이크다운 있잖아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쪽이 연하니까 일단 양쪽이 다 진한 터널링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지너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은 아니고요. 에벌렌치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인데 한쪽이 어, 그 연한 쪽이 좀 진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악스반대로 떨어질 때 잃어버린 카이네틱 에너지가 한 이 정도 크기의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죠. 밴드가 얼마나 많이 휘느냐가 결국은 잃어버리는 충돌 이후에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를 결정할 텐데요. 밴드가 많이 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양쪽에 있는 농도 차이가 그죠? 아까 18승하고 16승 대 18승하고 17승이었으니까요. 어쨌건 이 농도가 진해진 거죠. 농도가 진해졌다는 거는 밴드의 밴딩이 더 많아지겠죠? 벤 다이그램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면 그죠? 위로 한번 물론 아래로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 절대적인 제가 질문하는 건 이 W 폭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늘어나면요. W 식을 가서 한번 살펴보면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직선될 거예요. 좀 좁아질 거예요. 그 말은 이 밴드가 생각보다 좁은 영역에서 많이 휘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PN 다이오드를 내가 리버스를 때려서 같은 양만큼 휘면 당연히 이 케이스에 더 많이 휘겠죠. 더 많이 휘니까 충돌 나고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휘어줘도 이 17승인 경우에 좀 VA를 약하게 걸어도 약하다는 건 마이너스 5 대신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매그니튜드로. 그렇게만 걸어도 충분히 운동 에너지를 많이 잃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다운 전압, 즉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리버스 바이어스의 값, 좀 덜 걸어도 브레이크 다운은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표층에 폭이 좁고 이 밴딩을 농도가 연한 놈이 한테 좀 높아지면 밴딩이 많아지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낮은 크기의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도 브레이크 다운 지점까지 빨리 도달하겠구나. 그런 로직을 이해를 하면 네. 여기서 농도를 연한 놈을 15승에서 16승으로 올리면 브레이크 다운 전압은 네. 요렇게 내려온다는 거, 요 커브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주제입니다. 이건 첫 번째 농도에 대한 브레이크 다운의 의존성, VBR과 연하게 도핑된 쪽 농도의 상관관계, 로그 플랫에서 거의 직선으로 표시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브레이크 다운 전압은 밴드갭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PN 다이오드를 만들 때 실리콘으로 만든 PN 다이오드랑 줄메니움으로 만든 PN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도핑 농도를 가지고 있는 PN 접합인데 물질만 다른 거예요. 그 경우에 실리콘 PN 접합의 VBR이 높을 거냐, 줄메니움 PN 접합의 VBR이 높을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미 여기 정답이 있죠. 여기 줄메니움 라인하고 실리콘 라인인데요. 같은 농도 하나를 잡았을 때 줄메니움이 훨씬 VBR이 작습니다. 즉 작은 크기의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줄메니움은 쉽게 뻥 하고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뭐 당연히 앞에서 여기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우변의 요 이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언제요? 줄메니움, 실리콘 대신 줄메니움 가면 밴드갭이 112에서 0.66으로 그죠? 네, 반통갈이 나니까요. 네, 요 허들 즉 이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한 최소값 2분의 3 이지 이게 절메니움 쓰면 반동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휘어도 그죠? 조금만 밴딩 되어도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더 낮은 허들을 쉽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다운 전압은 생각보다 낮은 크기의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브레이크 다운이 빵 터지니까 VBR 값이 낮아진다. 즉 크기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VBR이 줄어든다. 언제요? 밴드갭이 작은 물질로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이걸 반대말로 하면 갈륨 알세나이드는 밴드갭이 1.42 일렉트론 볼트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략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서머리 가기 전에 마지막 얘기인데요. 브레이크 다운에서 마지막 이제 언급하고 싶은 멘트는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현상이 온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의존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온도가 높으면 VBR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VBR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크게 두 꼭지로 나뉘는데요. 이 에벌렌치 메커니즘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나서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는 PN 접합, P 플러스 N 접합, PM 플러스 접합, P뿔 N뿔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의 이 온도 의존성 하고요. P뿔 N뿔이라는 PN 다이오드의 온도 의존성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정반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에벌렌치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이 도미넌트한 PN 접합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온도를 이제 올려볼게요. 온도를 올리면 결론은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더 높게 걸어야 됩니다. 즉 매그니튜드 크기로만 보면 마이너스 5V 걸어서 VBR 일어났었는데 온도 올렸더니 한 마이너스 7V는 걸어야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인데요. 에벌렌치 브레이크다운의 메커니즘 자체가요.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전자 하나가 들어가서 충돌나서 잃어버리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밴드갭의 1.5배 이 정도 돼야 되는데요. 요 프로세스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 이걸 뭐라고 했죠? 민 프리 패스라고 했죠. 네.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거리, 자유 행정 거리 뭐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민 프리 패스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면 충돌이라는 메커니즘은 크게 포논 스캐터링, 실리콘 원자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오나이즈드 된 임퓨리티와 부딪히는 임퓨리티 스캐터링, 그 다음에는 캐리어와 캐리어, 지네들끼리 부딪히는 스캐터링. 크게 세 가지인데 도핑의 농도가 일정 이상 높지 않으면 보통 10에 18승 기준으로 하죠.
높지 않으면은 주로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는 건 폰온 스캐터링이었습니다. 근데 폰온이라는 게 뭐예요? 바이브레이팅하는 실리콘 애텀스를 의미하는 거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실리콘 원자들은 결정 격자 구조 안에서 더 미친 듯이 흔들리겠죠. 바이브레이션을 더하니까 당연히 충돌 전자와 호라고 움직이고 있는 떨고 있는 진동하는 실리콘 원자랑 잘 부딪히겠죠. 포논 스캐터링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포논 스캐터링이 증가한다는 건 민 프리패스는 감소하겠죠. 충돌이 자주 일어나니까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리는 짧아지겠죠. 짧아진다라는 거죠. 민 프리패스가 디크리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요렇게 벤 다이그램에서 굳이 써보자면 요만큼만 가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똑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요만큼 잃어버린 카이네틱 에너지가요. 2분의 3 밴드갭을 못 넘죠. 그래서 좀 더 가속하고 관리할 때 또 충돌나서 똑 떨어져요. 요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온도가 낮아졌으면 충돌 안 하고 더 멀리 가서 충돌하니까 이만큼이나 에너지를 이렇게나 많이 잃어버리니까 EHB를 끄집어 와서 저기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요. 근데 조금 찔끔 가다가 충돌 나고 찔끔 가다가 충돌 나면 이거 EHP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 조건을 만족 못 하거든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죠. 그래도 충돌을 나게 해서 에벌렌치 메커니즘에 의해서 브레이크 다운 나게 할 거야 라고 하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밴딩을 더 확 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말은 브레이크 다운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리버스 바이어스 마이너스 5 대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볼트를 걸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자가 여기서 빨갱이하고 보세요. 빨갱이 아까 요만큼 가서 요만큼밖에 못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가더라도 훅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이 크기가 밴드갭의 1.5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골 만들어서 두 마리 돼서 달려가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겠죠. 충분히 다음 일렉트론 땡겨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의 밴딩을 더 많이 시켜주면 브레이크 다운은 얼마든지 유도 가능하니까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코넌 스캐터링이 증가해서 민 프리패스는 감소하기 때문에 동일한 브레이크 다운 현상을 유도하려면 더 많은 밴드 밴딩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밴드 밴딩, 브레이크 다운 전압을 더 세게 걸어라.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8이 되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벌렌치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면 브레이크 다운 전압의 크기도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터널링 메커니즘이 도미넌트한 핏불 앰플. 사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걸 볼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SK 하이닉스는 그럼 파운드리 사업을 안 하면 로직 반도체는 아예 안 쳐다봐도 됩니까라고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안에 특히 낸드 사업부에 가 보면 D램도 마찬가지고요. 그 D램에 이제 워드라인 볼티지라고 서브 워드라인 드라이버라고 이런 회로 블락도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저기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플래너 벌크 모스펫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게 이 모스펫 안에 옥사이드층을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써서 이제 차세대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술은 인텔이나 TSMC나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나 이런 데는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 도입했냐? 2007년부터 인텔은 쓰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어, 안정된 기술이고요. 이제 그걸 이제 D램의 주변 회로부에 회로를 구성하는 플래너 벌크 모스펫에도 도입을 했고요. 이 D램은 이제서야 도입이 되는 거고요. 낸드 사업부에서는 엔터프라이즈 SSD나 커스터머 SSD 제품 안에 들어가는 주변 회로들, 주변 회로의 SoC 칩들, 이게 저기 CPU에 CPU 연산 처리 담당하는 칩들이 밖에 들어가는데요. 로 낸드 다이도 있고요. 로 낸드 다이 옆에 칩을 붙여서 이제 이 낸드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쓰고 하는지를 명령어를 내리고 하는 칩 블락들인데요. 요런 CPU 이거 지금 하이닉스도 TSMC에서 28나노 공정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낸드 제품에 TSMC께 들어간다고요? 들어갑니다, 진짜로. 네, 들어가서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쓰는 그 여러 가지 부품들에는 이제 people 앰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CPU 설계하는 거니까요. 들어가는 거고, 음, 이 낸드 안이나 또는 D램 셀 자체에는 이런 people 앰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같은 반도체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공부하는 반도체 공학과 학생이니까요. 알아야죠. 자, 터널링 메커니즘인데요. 터널링 메커니즘의 도미넌트한 people 앰플에서 이런 TN 다이오드죠.
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브레이크다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위에 이 문장하고 딱 비교해 보면 정반대죠. 증가인데 여기는 감소해요. 이거 완전 현상이 반대로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입니다. 일단 터널링 메커니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를 해보면 이 제가 지금 펜이 하나라서 이렇게 정말 원래 펜 두 개 잡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리고 네, 같이 잡고 그려야 돼요. 휘고 휘고. 그래서 원래 평형 상태일 때 이렇게 표시되죠. 뭐 거의 여기 붙어서 이 V가 EF가 P 사이드가 되고 C가 EF N 사이드가 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붙일게요. 이런 PN P뿔 N뿔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폭은 수 나노미터급으로 굉장히 좁은 공핍층을 형성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밴드 다이어그램을 상상을 해보면 네, 그리고 그게 되는데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밸런스 밴드 하단부에 여기 많고 많은 자유전자들이 있는데요. 요 폭이 좁아서요. 요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비어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요게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요렇게 흘러가는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이동하는 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를 고민을 먼저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요. 근데 어떤 전자냐면 뒤에서 꾸미죠. 이용 가능하대요. 터널링에 참여할 수 있는 터널링에 이용 가능한 전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니까 요 라인에 있는 요 전자들입니다. 요 전자들의 플럭스입니다. 요게 이제 초당 몇 개가 이제 샹샹 지나가느냐 여기죠. 요 사이를 플럭스로 읽어내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가 열받겠죠. 네, 열받으면 파동도 더 주변부까지 많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는 increase, 증가하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관통하는 밴드에서 밴드로 관통하는 전류 성분이요. 요 전류 터널링 전류 성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언제 온도가 올라갈 때요. 아까 에벌렌치랑 다르죠. 아까 에벌렌치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이 충분히 잃어버리는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었죠. 그래서 밴드 밴딩을 더 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똑같은 밴드 밴딩, 똑같은 뭐 마이너스 3볼트를 가했다고 합시다. 샘플 A가 있고 샘플 B가 있는데 똑같은 P뿔, N뿔 그 에사키 다이오드예요. 근데 얘는 300켈빈, 얘는 400켈빈이에요. 온도만 바꿨어요. 그러면 요렇게 밴드에서 밴드로 뚫고 가는 전자의 양이 늘어나요. 400켈빈에서.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전압가 있는데 샘플 A 대신 샘플 B는 훨씬 많은 리키지 커런트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서 브레이크 다운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점이라는 게 생각보다 리버스 바이스 덜 걸어도요. 온도가 높아진 덕분에요. 전자의 파동성이 저 멀리까지 많이 퍼져나가니까 훨씬 더 밸런스 밴드 일렉트론의 플럭스 값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이 지나간다고요. P뿔의 샘플로. 그러니까 전압을 덜 걸어도 되겠죠. 덜 걸어도 브레이크 다운. 어떤 브레이크 다운요? 터널링 브레이크 다운이 빨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 점이 이 첫 문장만 잘 비교해 보세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VBR이 누구는 증가하고 누구는 감소하는 이런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왜? 브레이크 다운의 메커니즘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예전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뭐 PN 접합을 만들고 P뿔, N뿔을 만들었어요. 어떤 웨이퍼 안에다가. 근데 이 웨이퍼 1번이랑 2번을 이렇게 넘버링을 해뒀어야 되는데 번호 매기는 걸 까먹었어요. 다음날 왔더니 청소부 아줌마, 청소부 아줌마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업무를 보는 분이 모르고 이 웨이퍼를 섞어버렸어요. 망한 거죠. 어느 웨이퍼가 어느 건지 알 수가 있나요? 눈으로 봐서는 알 수도 없고 이 현미경으로 본다고 뭐 도펀트가 많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웨이퍼를 구분하지? 네. 온도를 올려서 또 상온이랑 온도 올린 거랑 해서 요 다이오드를 찍는 거죠. 이게 P뿔인지 N뿔인지는 알 리 없죠. 어느 게 뿔따고 붙었는지. 근데 찍어서 온도를 올렸을 때 브레이크 다운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온도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낮은 크기의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뻥 하고 터졌다. 그럼 이 P 뿔 N 뿔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섞인 웨이퍼를 네,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센서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디다가 써먹을까? 이런 물리 현상을 어디다 써먹을까?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써머리 한번 스스로 공부하는데 활용하길 바라고요. 요 얘기가 이제 그리고 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상적인 전류 전압 거동 비헤이비어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요 그림에서요. 여기 0,0, 0,0, 0, 여기 0,0이 표시가 안 됐지만 이 로그 스케일이라 좀 대충 좀 있겠죠. 요 1번 지점을 여기에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커브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요건 브레이크 다운이겠죠. 브레이크 다운 된 거랑 해서 요러다가 쫙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는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 거고 쟤를 요 아래쪽은 리니어, 위쪽은 로그 스케일로 그릴게요. 요 원점 기준으로. 그럼 로그 스케일이면 원래라면 그 아이디얼한 다이오드 방정식 엑스포넨셜 VA 나누기 뭐 더멀 볼티지 빼기 KT 오브 Q예요. 이거 VT는. 요거에다가 양쪽에 로그 씌우면은 뭐 I 낫은 넘기고 로그 씌우면 네, 로그 I 나누기 I 낫은 뭐 VA 나누기 뭐 상수 하나 붙고 뭐 뒤에 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상적이라면 이 라인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게 요겁니다. KT 오브 Q 기울기를 가진 요게 분의 1로 들어가서 Q 나누기 KT로 들어가는데요. 요 기울기 라인을 따라서 데이터가 쭉 뽑아져야 돼요. 요 빨간색 끈 거.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더 밑에 스케일이 없는데 원래 마이너스 13승, 14승 뭐 더 만들 수 있죠. 요 라인을 요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요렇게 가야 돼요. 그걸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걸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런 커브가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 찍은 데이터를 보면 여기랑 여기랑 보세요. 뭐 잘 맞는 것도 있어요. 양심적으로 맞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모델링을 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오케이. 이 구간은 오케이예요. 대충 한 요 정도 구간은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요 구간은 오케이. 근데 요 바깥쪽 실제 찍어보면 이게 데이터 이렇게 갈 거고요. 얘는 참 표현하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살짝 위로 이렇게 가긴 한데 이 표현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요 로그 스케일에서 보면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오케이 구간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빠져나가요. 여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게 여기 1번, 2번이라고 할까요? 1번, 2번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왜 생길까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특히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특별히 이런 일이 납니다. 이런 일이라면 다이오드 이퀘이션에서 내가 VA 값을 여기 대입을 할 건데 한 0.05V 이렇게 굉장히 작은 전압을 여기 대입해서 얻어진 전류가 뭐 한 10의 마이너스 뭐 9승 암페어 나올 줄 알았는데 측정해 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나오는 거죠. 왜 더 나오지? 측정을 잘못했나? 어디서 전류가 새나? 처음에는 뭐 그런 측정에 대한 의심도 많고 했지만 뭐 이제는 다 정설이 된 거죠. 왜 이게 더 많이 나오느냐? 정답부터 얘기를 굳이 하나 하자면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성분이 어딘가에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했지만 나중에 외워도 좋겠지만 외우기보단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겁니다. 그 다음 이쪽은 포워드 바이어스가 상당히 커요. 꽤 스트롱한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텐데요. 전류가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VA 예를 들어 뭐 한 거의 VBI 근처까지 가는 0.6V를 합시다. VBI가 0.7V로 설계된 PN 다이오드면 굉장히 강한 전압을 가했죠. 우리 아이디얼 다이오드 해석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가한 전압은 VBI보다 significantly하게 smaller 해야 된다고요. 근데 거의 VBI 인접까지 근처까지 안 가요. 그렇게 될 때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데 예전에 한번 퀴즈도 강의실에서 냈잖아요. 결국 다이오드가 저항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 저항이 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리니어 가죠. 여기 오른쪽 하단부에서 데이터가 전류 전압 곡선에서 직선이 나온다는 건 로그 스케일에서는 거의 누울 거고요.
리니어 스케일에서는 이렇게 진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저거 저항이 됐다는 뜻이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도록 합시다. 데비에이션입니다. 네. 어디로부터? 아이디얼한 특성으로부터 얼마나 변형되어서 실제 다이오드가 만들어지는지 일단 두 가지 포인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리버스 바이어스도 봅시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갑자기 뭐 스텝 펑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정한 커런트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특정 전압 뭐 요 정도쯤에서 갑자기 뻥 하고 터졌죠. 요거는 배웠죠. 브레이크 다운 현상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삐딱하냐는 거예요. 아니, 아까 실컷 배울 때 우리 일정하다고 불렀잖아요. 이 파란색 선. 일정하다 했는데 이게 안 일정한데요. 실제 측정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왜 이래요? 뭐 여기서부터야 그래 뭐 브레이크 다운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오케이. 왜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냐? 이 리니어 스케일이고 여기도 리니어 스케일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너레이션 커런트라는 성분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커런트는요. VA에 대한 함수값으로 나타냅니다. 즉 VA의 매그니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너레이션 커런트 양은 더 늘어서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얘도 비이상적이죠. 뭐 세 번째 거, 브레이크 다운 네 번째 거. 그래서 뭐 대략 구분을 하자면 한 네 가지 정도 이상합니다. 여기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 IVA 커브에서 요 부분 1번이라 했고 요 부분 2번이라 했고 요것도 이렇게 스물스물 늘어요. 요거 3번이라 했고 브레이크 다운 4번. 그래서 총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아마 챕터 6.2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 4시 10분이네. 한 5분만 쉬었다가요. 15분 되면 이제 렉처 17에 Deviation from the Ideal Current Voltage Characteristic, Recombination Generation Current 뭐 등등등 얘기로 가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제 강의 17번 강의 노트 표시된 곳에서 우리가 학습할 부분들은요. 이상적인 다이오드 전류 전압 관계로부터 얼마나 안 이상한 일, 그러니까 안 이상적인 일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인데요. 앞선 얘기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뭐 요런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확장하면 네로 베이스 다이오드라는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PN 접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뒤에 QNR 영역이요. 무작정 이렇게 길게 충분히 뽑지 않고요. 굉장히 좁혀서 이렇게 좁게 만든 경우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는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얘기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런 걸 왜 밑밥을 까느냐인데요. PN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P를 붙였을 때 당연히 이렇게 공급증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 요 폭을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PN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게 정션이 한 개, 이쪽에도 정션이 한 개.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인데 이게 무슨 소자냐면 단자 1번, 여기 단자 2번, 단자 3번 세 개의 단자를 가지는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BJT에 대한 얘기 뭐 최근에 여러 전자공학과 수업들을 보면 BJT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 우린 다 배울 겁니다. BJT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공부해 보면 수식도 진짜 복잡하고요. 그래도 우린 할 겁니다. 네. 우린 전문가가 되어야 되니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할 겁니다. 자, 먼저 그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식을 뭐 책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읽어봅시다. 공핍층 안에서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원래 한참 전 얘기라 까먹은 학생도 있겠지만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을 유도할 때 assumption 해서 몇 가지가 있다라고 쭉 둔 게 있습니다. 자, 이 assumption 중에 하나가 바로 공핍층 안에서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있을 겁니다. 그죠?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공핍층 안에서 안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뭐 벤 다이어그램만 생각해 봐도요.
뭐 이게 대충 그린 건데 전자가 이렇게 뭐 대충 갑시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홀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또 없던 전자도 뜯겨 올라가서 열받아서 여기 이런 EHP가 공핍층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쿼자이 뉴트럴 영역 안에서만 이 홀과 전자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까? 요 안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제너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고요. 리컨비네이션도 홀과 전자가 이렇게 오다가 가운데서 만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공핍층 안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인데요. 뭐 시간에 따라 이제 뭐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흘리면 시간이 쭉 0초, 1초, 2초, 3초 흘러가겠죠. 그렇게 될 때 전자나 홀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바뀔 거고 그 바뀌는 거에 주요한 요인은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등장하면 항상 동반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라이프 타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되지 않고 버티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타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그 다음 백억 유상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EHP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N1, P1이라는 수식이 등장하는데요. 요 밑에 있는 얘기를 살펴보면 트랩 얘기입니다. 여기 있죠. 네, 트랩의 양에 의해서 얼마나 전자나 홀이 생기느냐이니까 요런데 이제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원래는 밴드 갭 안에는 없어야 함이 마땅하나 어, 퍼펙트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결정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들다 보면 여기저기 실리콘 원자가 하나 없는 곳도 있고 또는 뭐 실리콘 원자가 없어야 되는 자리에 한 개 더 붙어 있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또 불순물도 원래 실리콘 원자에 떼내고 지가 거기 대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적당히 대체해서 들어가 있고 또 원자 간 거리가요. 뭐 일정 영역에서는 0.543 나노미터가 아닌 것도 많고요.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 이외의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생깁니다. 뭐 이걸 완전히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핍층 안에서도 이런 새로운 트랩 에너지 레벨들은 생길 거고요. 그런 에너지 레벨로부터 전자나 홀의 농도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 이런 복잡한 이퀘이션을 유도를 우리 지정한 책에서는 했습니다. 그 어펜딕스 뒤에 부록이죠, 부록. 들어가서 보면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뭐한 열 몇 장 지나가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물리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다 했다가는 본질을 잃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된 결과만 일단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커런트 컴포넌트 성분은 네, 공핍층 아니죠. 영역을 보면 마이너스 XP에서 XN까지고요. 리컨비네이션에서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여기 P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 결국은 라운드 앤 라운드 T하고도 같은 거니까요. 같이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즉건 시간에 따라 호울의 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초분의 농도니까 단위 부피당 개수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에 쿨롱이니까 개당 쿨롱 들어오고 암페 이거 제곱 단면적 그럼 여기 거리 하면 요거랑 요거랑 붙어서 밑에 세제곱 날라가고요. 얘랑 날라가고 그러면 암페어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적분식을 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특히 공핍층 안에 있는 in the depletion region 안에서 일어나는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결국은 다이오드 전류 I 값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유도했던 I는 I not exponential의 VA 나누기 더멀 볼티지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식에 사실은 뒤에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에 의한 전류 성분이 더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기본 가정한 게 no recombination generation in depletion 영역을 했었죠. 그렇다면 그러나 실제는 yes 일어나는 거죠. yes recombination generation in depletion이죠. 그 성분이 반영된 전류 성분이 여기에 추가로 더해져야 될 겁니다. 그 성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공핍층 안에서 시간당 전자나 홀의 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적분 기호 안에다가 넣고 그 변하는 양을 전자나 홀의 농도를 공핍층 내부에서 싹 다 더해가지고 단위 전하량 곱하고 PN 다이오드의 단면적 곱해서 네, 하면 전류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슬라이드에 뭐 한 것 같긴 한데요. 뒤에 슬라이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범인 색출입니다. 범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상적인 다이오드 커브는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 다이오드는 저렇지 않죠. 브레이크 다운도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고요. 저도 좀 처음에 많이 흘렀다가 또 맞는 구간이 있다 나중에는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만 유일하게 잘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왼쪽부터 번호를 새로 매길게요. 1, 2, 3, 4. 얘는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에벌렌치 브레이크 다운, 터널링 브레이크 다운, 온도의 의존성, 재료의 의존성 다 했습니다. 2번 구간, 요거 2번에 해당합니다. 전류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증가시키면 전류가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왜 이럴까요? 아까 정답을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걸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밴드 다이어그램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P 사이드죠. 여기는 N 사이드입니다. 뭐 한눈에 봐도 P형이 조금 더 진하게 도핑이 되긴 했나 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양쪽이 다 진하게 도핑이 된 지너 다이오드는 아닙니다. 자, 여기 뭐 한눈에 봐도 이쪽이 더 위로 올라가 있죠. P형 쪽이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건데 이거 위로 갔으니까 전압이 낮은 쪽에 인가되어 있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린 상황이고요. 뭐 밴 다이어그램을 봐도 밴드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변곡점을 지나서 밑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에너지 장벽이 형성되어서 이 전자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죠. 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요 구간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압 VA를요. 마이너스 1에서 한 칸씩 리니어하게 변화시킨다는 건 요 둘 사이의 에너지 갭 QVA죠. 얘를 리니어하게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리니어하게 증가시켰을 때 전류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제 현상입니다. 어디서 그런 게 보일까요? 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뭐 사실은 토론을 하면서 왜 생기는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고 미리 예습해온 학생은 답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서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했다 치고 네. 자, 이 공핍층의 W가 뭐 식이 2 Q에다가 n분의 1에다가 VBI 더하기 리버스니까 더하기로 쓸게요. 요거란 말이죠. 요게 리니어하게 바뀌면 루트를 씌워서 W도 뭐 루트에 따라 변하지 뭐 어쨌건 이게 증가하면 얘도 따라 증가하긴 할 겁니다. 공핍층의 폭이 이쪽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라고 숫자는 그냥 제가 임의로 갖고 온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한 칸 증가할 때 공핍층은 점점 확장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잖아요. 얘는 상온 300켈빈이면 무조건 일어나요.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전자나 홀이 만나서 없어지는 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전기장이 있는 영역이죠. 요 QNR 영역은 일렉트론 홀 페어가 짝으로 생기면요. 어디선가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공핍층 안은 환경이 달라요. 여기는 전기장이 쿼저 인트럴 영역은 전기장이 0이지만요. 얘는요. 전기장이 0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EHP가 하나 생기기만 하면요. 홀은 왼쪽으로 가고요. 전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말은 전류의 흐름에서 보면 홀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전자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가죠. IN 여기 표시되어 있죠. IN 여기 IP라고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전 EHP에 의해서 즉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EHP가 공핍층 안에서 생기면 우리가 앞서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할 땐 이거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잖아요. 공핍층 안에서 제너레이션이요. 물론 그 제너레이션 된 녀석들이 리컨비네이션 되기도 하겠지만요. 일단 제너레이션에 포커싱 합시다. 제너레이션 되면 얘네들은 분명히 QNR 영역하고는 사뭇 다르게 전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전기장이 0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핍층 안에서. 오케이. 그러면 전류가 흐르네요. 근데 이 값이 이 흐르는 전류의 값이요. 공핍층이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좀 좁은 공핍층하고요. 공핍층을 쭉 빼볼게요. 그러면서 밴딩은 더 많이 시켰어요. 뭐 W 이거는 VA가 마이너스 1V일 때, 이건 W가 VA가 마이너스 4V일 때. 전압을 한 칸, 두 칸, 세 칸 늘렸더니 공핍층도 물론 루트의 함수지만 늘게 늘어요. 이때 단위 길이당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1나노미터당 EHP 한 개가 생긴다고 합시다. 공핍층이 넓으면 여기 내부에 생성된 EHP의 총 개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4일 때 더 크겠죠. 왜냐하면 폭이 넓으니까요. 다만 주어진 온도에서 EHP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론 홀의 짝은 1나노미터당 한 개 정도 생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4를 가해주면 이 폭이 전체적으로 넓어졌으니 여기에 생기는 총 EHP의 개수는 더 늘겠죠. 뭐 W가 이거는 10나노라 하고 얘는 W가 뭐 50나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10개 생기는데 얘는 1나노에 한 개, 그럼 10나노니까 10개. 근데 얘는 50개 생기죠. 그러니까 총 양이, 일렉트론 홀페어의 양이 VA가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겨요. 어디서요? 공핍층에서요. 근데 공핍층 아니니까, 네, 뭐죠? 얘는 전류를 만들어요. 코로 마이너스 1일 때 흐르는 커런트를 예컨대 1나노 암페어라고 하면 마이너스 4볼트일 때는 공핍층 안에서 특히 제너레이션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커런트 성분이 한 뭐 5배 정도 커졌다고 하면 뭐 5나노 암페어가 될 겁니다. 아하, 그럼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이거네. 요 마이너스 1일 때 전류가 여기 1나노 암페어인데 마이너스 4쯤 되면 요게 한 마이너스 방향으로 5나노 암페어가 되는 거죠. 전류가 늘었죠. 이유가 뭐죠? 리버스 바이어스를 증가시키면, 즉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로 증가시키면 공핍층도 덩달아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생기는 EHP는 설령 똑같을지언정 공핍층의 폭이 더 넓은, 즉 더 마이너스 쪽을 가한 리버스가 가해진 경우에 더 많은 양의 제너레이션 된 EHP가 많고 그 결과물은 더 많은 양의 제너레이션 전류값일 겁니다. 제너레이션 전류라는 게 얘입니다. 얘. 제너레이션 된 EHP가 양쪽으로 스플릿 되면서 쪼개지면서 전류를 만들죠. 이 전류 성분은 이상적인 다이오드 공부할 때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정이 No recombination generation in depletion 영역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요 전류값이 컨스턴트하다.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4건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부터는 아니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전류가 요만큼 흐르지만 마이너스 5 정도 가면 전류가 더 흐르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생깁니다. 왜요?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제너레이션 때문에 생긴 전류의 값이 공핍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 공핍층은 결국은 VA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원인은 이제 낙서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H 플러스 이마에 생겨서 요렇게 가면서 IN과 IP가 추가된다는 점.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원래 이래야 되나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점.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랑 전류의 값이 상당히 차이 나고 그 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EHP의 개수도 개수이겠지만 폭도 넓어지니 단위 길이당 EHP가 동일하게 생성된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4일 때 W가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W보다 크니 토탈 EHP의 개수도 마이너스 4일 때가 토탈 EHP 마이너스 1V 때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IN과 IP의 값도 더 크겠죠.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요 전류의 차이로 나올 거고 결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때 전류가 점점 스물스물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공핍층 안에 있는 제너레이션 되는 EHP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양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앞에 낙서를 내가 지웠나? 제발 안 지웠기를. 여기 있다. 요거. 왜 요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얘기,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이다라는 점 설명 완료했습니다.
자, 벌써 40분이네요. 포워드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전류 전압인데요. 이 로그로 그렸을 때 원래라면 요렇게 돼야 되는데요. 요 기울기가 Q 나누기 KT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다이오드 커브 I는 Q VA 나누기 KT 빼기 1인데 얘를 I 넘기고 로그 치우면 Q 나누기 KT분의 1이 여기 기울기거든요. 근데 측정해 보면 이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인 요 구간 0에서 뭐 대충 한 0.1이라 합시다. 여기는 좀 더 전류가 많이 나와요. 이거 왜 생기냐는 겁니다. 이 어느 놈이 전류를 더 흘리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야 되겠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밴드 다이어그램 그렸습니다. EF, B사이드, EF, N사이드. 원래라면 이렇게 쿼자의 풀미 레벨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 요즘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장벽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QVBI 빼기 VA Q가 밖으로 나가야지. 뭐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되는 놈이 여기 전류 좀 증가하는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 얘만 갔던 게 밑에 놈도 간다. 그게 바로 요 KT, Q 나누기 KT 요 기울기 가진 얘죠, 얘. 근데 내 질문은 더 흐른다니까요, 더. 그 네가 말한 그 아이디얼 다이오드보다 더 흘러요, 이만큼. 요 왜 생기냐고요. 요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도대체 뭘로 설명합니까? 왜 전류가 더 흐르지? 어디서 전류가 더 생기지? 눈을 뜨고 쳐다보면 얘입니다. 얘는 아직은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니까요. 아직은 요 놈은 못 넘어가. 얘 빠꾸예요, 빠꾸.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도요. 아직은 못 가요. 빠꾸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전자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왔다가 이제 여기 갈 힘이 없어요. 얘도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근데 이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얘랑 만나면 돼요. 이 컨비네이션이죠. 이 컨비네이션이 된다는 건 없어진 거죠. 그럼 뒤에 놈이 야, 너 갔다고 없어졌네? 나도 가자. 올 거예요. 그럼 뒤에 없어지면 또 올 거예요. 뒤에서 계속 달라붙어요. 근데 요 라인에 있는 요 전자들은요. 절대로 요 에너지 장벽 요거 Q VBI 빼기 VA를 넘을 만큼의 에너지는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죠? 요 홀이 요렇게 공급되면서 요 리커미네이션 돼서 요렇게 흘러가요. 그럼 보세요. 홀은 이쪽으로 계속 공급되죠.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죠. IP가. 그다음 전자는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가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죠. IN이죠. 그럼 커런트 패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라인으로. 보이세요? 아니,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홀이 이쪽으로 가는데 뭔 전류가 생깁니까? 아니, 얘는 전류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홀은 이 방향, 같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이동합니다. 이 녀석은 요 에너지 장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네, 공필중 안에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왜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거 다이오드 이퀘이션 할 때 이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이거 no recombination generation in depletion 영역이라 가정해서 이 얘기를 안 꺼냈죠. 그때 이 얘기 꺼냈으면 헷갈려가지고 머리 터질 겁니다. 그래서 공학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떤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키고 가정을 넣은 다음에 일단은 심플한 문제로 만들고 뭔가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랑 비교해서 놓쳤던 걸 하나하나 살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이건 반도체 학문만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어떤 학문을 다 해봐도 대부분 다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특히 공학 관련된 얘기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 더 걸린다는 거, 요 부분 노란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전류 전압 곡선에서 이거 로그로 그리면 만약에 그냥 리니어로 그리면 철석 붙어 있다 올라갈 때 이 철석이요 조금 더 이거 뭐 굳이 억지로 그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표시 안 될 거예요.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거 뭐냐? 네,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요. 로그 스케일로 로그 i로 그리면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실제 요렇게 해서 데이터 요 갭 델타 i 이게 뭐다고요? i 리컨비네이션 때문입니다.
그 성분,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그린 대로 요 라인을 따라 전자나 홀들이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든 겁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특히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이렇게 전류 갭이 생기는 거, 누구랑 누구요? 실제 실측한 데이터랑 아이디얼한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랑 이론 값과 실제 값을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값은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에는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때문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